여기 100조 달러짜리 지폐가 있습니다. 0이 무려 14개나 붙어 있죠. 이 돈이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을 것 같나요? 천만에요. 이걸로는 고작 계란 3알밖에 못 샀습니다. 여러분이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이 자고 일어났더니 휴지보다 싸진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실제로 한 나라에서는 월급을 받자마자 마트로 전력 질주해야 했습니다. 아침에 커피 한 잔 값이던 돈이 저녁엔 껌 한 통도 못 사는 쓰레기가 되어버렸거든요. 자국 화폐 가치가 60만 분의 1로 폭락하고 결국 자기 나라 돈을 버리고 달러를 쓰게 된 나라. 그런데 더 소름 돋는 건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지갑 속 10,000원짜리도 우리가 돈이라고 믿어주지 않으면 그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니까요. 도대체 왜 어떤 돈은 세계를 지배하고 어떤 돈은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걸까요? 오늘 그 무서운 돈의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돈은 언제부터 종이가 됐을까요? 시계를 좀 거꾸로 돌려보겠습니다. 옛날엔 물건을 사려면 무거운 금덩이를 주머니에 넣고 다녀야 했어요. 밥 한 끼 먹으려고 금을 깎아서 내고 거스름 돈으로 운조각을 받고 생각만 해도 너무 불편하고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 꾀를 냅니다. 무거운 금은 은행 금고에 넣어두고 대신 금 보관증을 종이에 써서 거래하자. 이 보관증이 바로 초기 지폐의 정체입니다. 이 종이를 은행에 가져가면 언제든 진짜 금으로 바꿔준다는 100% 교환 약속이 있었던 거죠. 이걸 좀 어려운 말로 금본위제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정부 손에 금 수갑을 채워놓은 시스템입니다. 나라 창고에 금이 100개면 돈도 딱 100개치만 찍을 수 있었어요. 정부가 돈을 마구 찍어서 흥청망청 쓰는 걸 원천봉쇄한 거죠. 덕분에 물가도 환율도 아주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버린 게 문제였습니다. 공장도 팡팡 돌아가고 사고 싶은 물건은 쏟아지는데 정작 돈을 찍어낼 금이 땅속에서 너무 찔끔찔끔 나오는 거예요. 경제는 스포츠카처럼 달리고 싶은데 금이라는 연료가 부족해서 속도를 못 내는 답답한 상황이 온 거죠. 결국 이 금수갑을 부숴버린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한데 금이 없다고 포탄을 안 만들 수는 없잖아요. 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나라들은 슬금슬금 금보다 돈을 더 많이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일종의 편법을 쓴 거죠. 그 정점을 찍은 게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베트남 전쟁 치르랴, 국민들 복지 챙기랴. 미국은 금도 없으면서 달러를 마구잡이로 인쇄해서 뿌렸습니다. 그러자 눈치 빠른 다른 나라들이 의심하기 시작했죠. 너네 금 없는 거 다 알아. 당장 내 달러 금으로 바꿔줘. 전 세계가 미국 금고로 달려가 금을 내놓으라고 독촉하는 그야말로 미국의 국가 부도 위기였습니다. 이때 1971년 닉슨 대통령이 TV에 나와 전 세계를 향해 폭탄 선언을 합니다. 오늘부터 달러 가져와도 금으로 안 바꿔줍니다. 배째세요. 이게 바로 세계 경제를 뒤집어 놓은 닉슨 쇼크입니다. 금이라는 든든한 보증인이 사라진 순간 돈은 어떻게 됐을까요? 휴지지 조각이 됐을까요? 놀랍게도 우리는 그때부터 정부의 약속 하나만 믿고 거래하는 시대로 들어왔습니다. 이걸 법정화폐라고 하는데 아주 냉정하게 말하면 전 인류적인 약속놀이나 다름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5만 원권 만드는데 종이랑 잉크값 다 합쳐봐야 100원도 안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5만 원 가치가 있다고 철석같이 믿습니다. 왜요? 정부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리고 옆 사람도 그렇게 믿으니까요. 돈은 더 이상 금이 아닙니다. 신용이라는 보이지 않는 믿음 덩어리인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세계에선 인기가 곧 돈의 힘이 됩니다. 미국 달러가 왜 킹달러냐고요?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믿고 가장 갖고 싶어하는 슈퍼스타니까요. 너도 나도 달러를 원하니 가치가 오르는 것, 철저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이 종이 쪼가리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왕따가 된 돈도 있습니다. 바로 베네수엘라의 볼리바레입니다. 이 나라에선 돈이 휴지보다 싸서 실제로 휴지 대신 돈으로 코를 풉니다. 사람들은 월급을 받자마자 미친 듯이 시장으로 뛰어갑니다. 왜냐? 내 손에 쥐고 있는 이 돈이 마치 한여름의 아이스크림처럼 실시간으로 녹아 없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당장 물건으로 바꾸지 않으면 내일은 반토막, 모레는 가루가 되어버리니까요. 도대체 왜 멀쩡하던 돈이 이렇게 녹아내릴까요?
범인은 바로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도둑입니다. 아주 쉽게 오렌지 주스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컵에 진한 오렌지 원액이 담겨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진한 원액이 바로 우리가 사고 파는 물건이나 실제 경제입니다. 딱 맛있고 가치 있는 상태죠. 그런데 주인이 양을 늘리겠다고 여기에 맹물을 콸콸 붓습니다. 여기서 맹물은 정부가 찍어내는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물을 부어서 양은 2배로 늘어났지만 맛은 어떻게 됐을까요? 밍밍해서 못 먹는 맹탕이 됐겠죠? 우리 경제도 이것과 똑같습니다. 빵이나 자동차 같은 물건의 양은 그대로인데 정부가 맹물 붓듯이 돈만 시중에 쏟아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돈 한 장 한 장의 농도가 옅어지는 겁니다. 작년엔 10,000원으로 빵 2개를 샀는데 올해는 하나밖에 못 산다? 이건 빵값이 비싸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10,000원짜리가 물탄 주스처럼 밍밍해져서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런 나라엔 외국인 투자자들도 얼씬하지 않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힘들게 장사해서 10% 수익을 냈는데 그 나라 돈 가치가 20% 폭락해버리면 앉아서 생돈을 날리는 건데 누가 투자를 하겠어요? 결국 외국인도 떠나고 자국민도 돈을 버리고 달러를 사재기하면서 나라는 하이퍼인플레이션이라는 생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고 일어나면 물가가 2배, 3배 뛰는 공포의 롤러코스터가 시작되는 거죠. 그럼 이 물탄 주스 이론이 현실에서 최악의 형태로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비참한 결말을 보여주는 끝판왕, 전설적인 인플레이션의 나라 짐바브웨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놀랍게도 1980년대 짐바브웨는 아프리카의 모범생이었어요. 그때는 1짐바브웨 달러가 미국 1달러보다 더 비쌌습니다. 우리 돈으로 치면 1,000원짜리 한 장이 1,500원 가치를 했던 아주 콧대 높은 돈이었죠. 그런데 2000년대 잘못된 토지 정책으로 농사가 망하고 나라 곳간이 텅 비어버립니다. 정부는 가장 쉽고도 최악인 선택을 합니다. 돈이 없어? 그럼 기계 돌려서 돈 찍어내. 생산되는 물건은 없는데 돈만 미친 듯이 찍어내니 주스에 물을 붓다 못해 아예 한강물을 틀어놓은 꼴이 된 겁니다. 2008년 물가 상승률 놀라지 마세요. 무려 2억 3천만 %였습니다. 아침에 커피 한 잔 값이 저녁엔 집 한 채 값이 되는 미친 세상이 온 겁니다. 사람들은 월급을 받자마자 육장 선수처럼 마트로 뛰었습니다. 뛰는 동안에도 돈값이 떨어지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전설의 지폐가 등장합니다. 0이 무려 14개, 100조 달러짜리 지폐. 이 돈이면 뭘 할 수 있었을까요? 빌딩? 요트? 아니요. 고작 계란 3알을 샀습니다. 100조 원이 계란 3개라니 코미디가 따로 없죠. 결국 짐바브웨는 2손 2발 다 들었습니다. 우리 돈 안 써? 그냥 미국 달러 쓸래? 하고 자기네 돈을 쓰레기통에 버린 겁니다. 한번 무너진 돈의 신뢰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지금 다시 새 돈을 만들어도 국민들은 고개를 젓습니다. 또 휴지 될 텐데 뭐하러 하면서요. 인플레이션만큼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금리입니다. 쉽게 말해서 돈을 빌려 쓰는 대가, 즉 돈의 사용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금리는 전 세계의 돈의 흐름을 바꾸는 거대한 신호등과 같습니다.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돈도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미국 은행이 우리한테 오면 월급으로 연 5%를 줄게 하고 일본 은행은 우리는 0.5%만 줄게 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돈이라면 어디서 일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월급을 많이 주는 미국으로 가겠죠. 그래서 전 세계 투자자들이 자기 나라 돈을 팔아치우고 앞다퉈 달러를 사서 미국으로 몰려가는 겁니다. 달러를 사려는 사람이 줄을 서니까 당연히 달러 가치는 치솟고 반대로 돈이 빠져나간 나라의 화폐는 헐값이 됩니다. 그럼 우리도 금리를 팍팍 올리면 되지 않냐고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당장 대출받은 우리 국민들의 이자가 폭탄이 되어 돌아오거든요. 기업들도 투자를 멈추고 경기는 꽁꽁 얼어붙게 되죠. 그래서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지는 겁니다. 미국을 따라 금리를 올리자니 국민들이 죽어나갈 것 같고 안 올리자니 외국 돈이 다 빠져나갈 것 같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끔찍한 딜레마.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금리 전쟁의 실체입니다. 금리만큼이나 돈의 몸값을 결정하는 또 다른 거인이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 투자입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예가 바로 중국입니다.
1970년대 후반 중국이 개혁 개방을 선언하며 문을 활짝 열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미국이나 유럽 기업들이 중국에 공장을 지으려면 당연히 땅도 사고 월급도 줘야 하니 달러를 팔고 위안화를 사야 했겠죠. 덕분에 위안화 가치는 수직 상승했고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 되어 엄청난 성장을 이뤘습니다. 이러니 전 세계가 제발 우리나라에 투자해 주세요 하며 세금도 깎아주고 규제도 풀어주는 겁니다. 일자리 생기고 기술 배우고 돈 가치까지 올라가는 남는 장사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돈은 겁쟁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혜택을 줘도 정치가 불안하면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세금 10%라고 해서 공장 지었더니 내일 50% 내라고 하거나 매일 파업하고 쿠데타가 일어나는 나라. 이건 전쟁터 한복판에 편의점을 차리는 꼴이잖아요. 결국 정치가 시끄럽고 예측 불가능한 나라에서는 외국 돈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화폐 가치는 바닥을 치게 되는 겁니다. 정치만 문제일까요? 경제 성적표도 중요합니다.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르거나 정부가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거나 비상금인 외환 보유고가 텅 빈 나라들.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나라는 밑 빠진 독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함정이냐면요. 여러분이 어떤 신흥국에 투자를 해서 돈을 2배로 불렸다고 쳐봅시다. 야, 나 100% 수익 냈다 하고 기뻐했는데 알고 보니 그 사이에 그 나라 화폐 가치가 반토막이 났다면 어떨까요? 열심히 달렸지만 제자리인 러닝머신 위에 있었던 겁니다. 원래 돈으로 환전하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거나 오히려 손해를 보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돈은 본능적으로 조용하고 지루한 나라를 좋아합니다. 미국이나 선진국처럼 예측 가능한 곳으로만 몰리는 거죠. 반대로 불안한 나라는 악마의 악순환에 빠집니다. 불안해 보이니까 돈이 빠져나가고 돈이 빠져나가니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 더 위험해 보여서 남은 돈까지 짐을 싸서 도망가는 대탈출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시선을 나라 밖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수출과 수입, 즉 무역도 돈의 몸값을 정하는 결정적인 승부처입니다.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일본 자동차를 산다고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원화를 내지만 일본 자동차 회사는 직원들 월급을 엔화로 줘야겠죠? 그래서 중간에 우리도 모르게 원화를 팔고 엔화를 사는 환전 과정이 일어납니다. 결국 일본 차가 잘 팔린다는 건 전 세계 사람들이 엔화를 서로 사려고 줄을 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엔화의 가치가 올라가겠죠. 이게 바로 독일이 유럽 경제에 짱 먹는 이유입니다. 벤츠, BMW 같은 명차부터 기계, 화학 제품까지 전 세계가 독일 물건을 못 사서 안달이거든요. 물건이 인기 있으니 그 물건을 살 수 있는 티켓인 유로화도 덩달아 귀하신 몸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팔 물건이 없는 나라는 어떨까요? 아무도 그 나라 돈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들이 자기네 돈을 포기하고 그냥 미국 달러나 호주 달러를 쓰는 겁니다. 수출할 게 없다는 건 우리 돈을 사줄 외국인이 없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아주 기이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엄청난 무역 적자 국가인데도 달러는 항상 강합니다. 이유는 바로 달러와 석유를 하나로 묶어버린 미국의 전략 덕분입니다. 1970년대 미국은 사우디와 딜을 합니다. 우리가 지켜줄 테니 석유는 무조건 달러로만 팔아라. 이게 신의 한 수였습니다. 현대사회의 피인 석유를 사려면 무조건 달러가 필요하니 전 세계가 울며 겨자 먹기로 달러를 쟁여둘 수밖에 없게 된 거죠. 덕분에 미국은 돈을 펑펑 찍어내도 망하지 않는 석유를 인질로 잡은 특권을 누려왔습니다. 물론 요즘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에 반기를 들고 있어서 달러의 절대 권력이 계속될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환율을 안정시키는 재밌는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 자국 화폐를 미국 달러 같은 센 형님 등 뒤에 딱 붙여버리는 겁니다. 이걸 고정환율제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곳이 바로 홍콩입니다. 수십 년째 1달러를 약 7, 8 홍콩 달러로 고정해둔 덕분에 외국인들이 환율 걱정 없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었고 홍콩은 금융 허브가 됐죠.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도 있습니다. 내 운명을 남에게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홍콩 경제가 죽을 맛이어도 울며 겨자 먹기로 같이 올려야 하거든요. 그럼 아예 유럽처럼 전 세계가 똑같은 돈을 쓰면 어떨까요? 환전도 필요 없고 편하잖아요. 실제로 유럽은 유로화를 쓰면서 무역과 여행이 엄청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독일은 경기가 좋은데
그리스는 망해가고 있다면 금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독일에 맞추자니 그리스가 죽고 그리스를 살리자니 독일 물가가 폭발하는 상황이 오죠. 결국 2009년 그리스 재정위기 때 이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리스가 독자적인 화폐를 썼다면 돈을 더 찍어서라도 버텼을 텐데 유로화에 묶여 손발이 묶인 채 무너진 겁니다. 남의 옷을 빌려 입으면 편하긴 하지만 내 몸에 맞지 않을 때 수선조차 할 수 없다는 게 바로 단일 화폐의 딜레마입니다. 그럼 아예 전 세계가 똑같은 돈을 쓰면 어떨까요? 환전할 필요도 없고 편하잖아요. 하지만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만약 전 세계가 같은 돈을 쓰는데 지구 반대편 아르헨티나가 망하면 아무 잘못 없는 우리까지 같이 망하는 구조가 되거든요. 내 몸이 아프면 나한테 맞는 약을 먹어야 하는데 전 세계가 똑같은 약만 먹어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 같이 병드는 겁니다. 각 나라가 경제 주권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죠. 마지막으로 꼭 알아야 할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화폐 가치는 무조건 강하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처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는 오히려 돈이 좀 약해야 유리할 때가 있거든요. 한번 계산해 볼까요? 현대차가 미국에 차를 팔아서 1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환율이 1달러에 1,100원일 때는 우리 돈으로 1,100만 원을 쥐게 되죠. 그런데 원화 가치가 떨어져서 환율이 1,300원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앉아서 1,300만 원을 벌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가격을 좀 깎아줘서 더 많이 팔 수도 있고요. 중국이 욕을 먹어가면서도 일부러 위안화 가치를 낮게 유지하려고 애쓰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돈이 약해야 전 세계의 물건을 싸게 팔 수 있고 그래야 공장이 돌아가니까요. 물론 미국 같은 나라들은 이걸 환율 조작이라고 맹비난하지만 수출 국가 입장에선 생존이 걸린 문제라 쉽게 양보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돈의 가치는 높다고 무조건 좋고 낮다고 나쁜 게 아닙니다. 내 몸에 맞는 옷이 따로 있듯이 그 나라 경제 체력에 맞는 적절한 환율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중앙은행 총재님들이 밤잠 못 자며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그 균형을 맞추려고 애쓰는 거고요. 자, 오늘 긴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돈의 가치는 인기 투표입니다.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튼튼하고 이자를 많이 주면 사람들이 몰려서 돈값이 오르고 불안하고 믿음이 깨지면 짐바브웨처럼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 지갑 속에 있는 10,000원짜리도 영원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경제를 믿고 전 세계가 우리를 인정해 줄 때만 비로소 돈이 되는 겁니다. 돈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약속으로 지탱되는 아주 예민한 생물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